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노년의 남성이었는데 내가 여동생이 있는데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동생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실종됐다는 사람은 65세의 메릴린 겐더티였습니다. 경찰도 서둘러 이 집 앞에 도착을 했죠. 그 앞에서 초조한 표정의 오빠 해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해리와 메릴린은 노년 남매죠. 사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이후에 동생이 지금 이틀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오빠 해리가 토요일에 메릴린의 집을 직접 찾아왔었죠. 근데 문은 잠겨 있고 응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 동생이 평소 몰고 다니던 트럭이 여전히 차고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동생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고 아예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걱정이 됐지만 오빠 해리는 일단 어딜 좀 급하게 갔나 보다 라는 생각에 대문에 메모를 남겨둔 채 떠나게 됩니다. 너 이거 보면 꼭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메시지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 다시 여동생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메모는 그대로 붙어 있었죠. 근데 이때 집 안에서 메릴린이 키우던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동생이 여행을 간 거라면 강아지를 혼자 두진 않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를 오래 혼자 두면 밥도 못 먹고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경찰이 도착을 해서 문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뒷마당을 통해서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선 순간 이상하게도 그 마당과 연결된 슬라이딩 도어가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왠지 불길하죠. 경찰관 2명이 아주 신중하게 실내로 들어서요. 왜냐면 이게 혹시 강도가 들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들어갔죠. 그렇게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수색이 시작됩니다. 주방, 거실, 침실, 옷장, 욕실까지.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집안은 너무 평온합니다. 생활 흔적조차 그대로 남아있어요. 메릴린이 60대다 보니까 식탁에 아침마다 먹고 남은 그런 약병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이 냉장고에 붙어있고요. 이렇다면 여행을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어디선가 쓰러져서 입원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근처에 있는 모든 병원의 기록을 살폈지만 도통 메릴린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메릴린 겐더트. 그녀는 지난 30년간 이 마을에서 우체부로 일해온 굉장히 성실한 여성입니다. 평소에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했죠. 그래서 우체국 동료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 모두 그녀를 다 좋게 생각하고 평판이 나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잠적할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렇게 집안 수색을 다 마친 경찰이 메릴린이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습니까? 하고 장소를 탐문하기 시작했죠. 근데 마침 이때 그녀의 이웃이자 친구 낸시가 결정적인 정보를 줍니다. 사실 이 같은 동네에 메릴린이 세를 주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세입자라면 뭔가 정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은 즉각 그 주소지로 출동을 하게 되죠. 문을 두드렸어요. 딱 문을 여는데 젊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릴린이요? 그분 제 시어머니인데? 그러니까요. 메릴린이 그동안 세를 준 집은 아들 부부가 살던 곳이라는 거죠. 이 젊은 여성은 며느리인 거고요.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가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먼저 이들의 가정사를 잠깐 살펴보면 메릴린의 아들 라이언은 지금 이 경찰 앞에 있는 여성 엘리사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런데 라이언이 사실 좋은 가장의 역할을 해주진 못했어요. 4년 전인 2014년 8월 스스로 쏜 총에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고 오히려 좀 황당한데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겁니다.
그 러시안 룰렛이 뭐냐면 권총에다가 총알 한 개만 넣고 서로 돌아가면서 총을 이제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총이 있는 거에 이제 누군가가 맞으면 죽는 거고요. 왜 이런 위험한 게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전 라이언이 좀 폭력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아들은 그렇게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들 사망 이후 며느리 엘리사와 자녀들은 여전히 시어머니 명의의 이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세를 주고 있긴 했지만 뭐 시어머니 역시 아유 그래 너네끼리 여기서 잘 살아라 하면서 이제 허락해 줬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세 자녀 중에 이제 다 장성을 하잖아요. 2명이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갔고 이제 이 집에는 엘리사 그리고 20살의 아들 드레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엘리사는 혼자서 이 집세를 감당하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그때 자신의 친구 애니라는 사람을 룸메이트로 들이게 돼요. 너 와서 우리랑 같이 살고 좀 월세를 나눠내자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엘리사, 애니, 아들까지 3사람이 이 집에 살게 되는 건데요. 다시 여기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경찰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침 오늘 우리는 이사를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집안의 모든 가구와 짐들이 어수선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 짐을 모두 다 뺀 다음에 시어머니 메릴린한테 열쇠 반납을 하려고 연락을 내가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더라. 그래서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어지던 와중에 경찰이 엘리사에게 물었죠. 근데 어디로 이사를 가세요? 돌아온 대답이 묘합니다. 그건 아직 안 정했어요. 아니, 짐도 다 빼고 뭐 오늘 이사를 가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경찰이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당장 이게 뭐 메릴린의 실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갔고 또 며칠의 날이 시간이 더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1월 27일 새벽 엘버커키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사막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종 신고 접수 하루 전날이에요. 인근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발견을 했는데 이 모양이 좀 특이했어요. 매트리스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트리스에 자세히 보니까 시신이 묶인 채 완전히 불에 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신고를 했죠. 경찰이 왔는데도 사실 모두 불에 탔기 때문에 신원이 누구인지 확인이 힘들었고 지문조차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피해자 체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그 당시에 이건 뭐 아이거나 청소년이 아닌가라고 짐작만 하던 상황입니다. 이후에 경찰이 인근의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DNA 대조를 거쳤고 그리고 그 중에 시신 발견 하루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메릴린도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신고 전에 시신이 발견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연관성을 바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얼마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죠. 매트리스에 묶인 채 불에 탄 시신은 바로 메릴린 겐더티였습니다. 빠르게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돼요. 지금 그녀가 죽임을 당한 상황이 매트리스에서 사막 한가운데 매트리스에 묶인 채 불에 탔어요. 이건요, 범인이 그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죠. 친구, 가족관계, 거기에 평소 습관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가 들려요. 메릴린이 원래 외출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래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유로 외출이 좀 잦아졌다는데 이유가 있었죠. 바로 며느리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집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메릴린이 며느리한테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강제 퇴거를 요구했었어요. 자, 이게 물론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집주인이 그들을 강제로 내쫓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인데. 근데 왜 내쫓았냐? 이유가 있죠. 며느리가 너무 오랫동안 월세를 밀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메릴린은 이제 노년의 나이고, 곧이어 그 우체국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며느리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결심을 했고, 고민 끝에 힘들지만 퇴거 통지서를 전달했던 상황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때 경찰이 며느리 만났을 때 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질 않았거든요. 평범하게 그냥 자의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것 마냥 행동했잖아요. 사실은 내쫓긴 건데요. 머지않아 며느리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들통나는데 그녀는 분명 일요일에 열쇠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메릴린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 이 이사가 토요일에 이미 끝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주인이자 시어머니인 메릴린이 너 토요일까지 나가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 아주 불편한 관계였다는 게 자명합니다. 이렇게 짙은 의혹과 함께 경찰은 엘리사 그리고 그의 아들 드레이크의 신원을 조회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드레이크가 그동안 몇 번의 범죄로 전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드레이크가 이 집에 엄마 엘리사랑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나가서 어떤 모텔에 머물고 있는데 경찰이 바로 거길 찾아갔죠. 그러면서 자, 지금 당신 할머니가 실종됐는데 알고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드레이크 손자가 그래요? 제가 몰랐는데 하면서 막 횡설수설 아주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할머니가 사라졌는데 알고 있냐? 근데 이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경찰이 사실 당신의 할머니는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라고 밝히게 되는데 이때 드레이크 표정이 압권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티나는 연기로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에 그래요? 굉장히 어색한 표정과 몸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딱 감지했죠. 오죽하면 지금 손자 된 사람으로서 기분이 어떠냐? 라고 되물었거든요. 근데 드레이크가 뭐라고 하냐면 슬프죠. 근데 이러면서 경찰과 전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엘리사, 드레이크, 모자를 단번에 의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서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이 집 그 한쪽에 벽면에 아주 작은 혈흔이 튀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럼 혹시 이 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건가 싶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엘리사한테.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보신 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아침 10시래요. 토요일.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애초부터 시신이 사막에서 발견된 건 그 전인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미 그 전에 사망에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토요일 아침 10시에 만나요? 이런 거짓말은 강력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즉각 현장에서 엘리사 그리고 또 룸메이트 애니까지 체포합니다. 또 동시에 호텔에 머물고 있던 드레이크도 체포했고요. 자,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경찰은 이 세 사람을 각각 분리해요. 그리고 취조를 시작했죠.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쫄보라고 할 수 있었던 드레이크가 막 이제 압박에 취조를 받는 와중에 네, 맞아요. 제가 할머니를 살해했어요.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너무 늙었으니 나를 죽여줘 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그러면 다른 방에 있던 엄마 엘리사는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그녀는 룸메이트 애니를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사건 전날 금요일 아침인데 시어머니 메릴린이 집에 찾아왔었대요. 그러면서 니네 내일까지 꼭 나가야 돼. 빨리 당장 나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메릴린과 그리고 이 친구 애니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애니가 격분을 해서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며느리는 그냥 너무 무섭게 목격만 하고 어쩌지
어찌저찌 해서 내 친구를 돕긴 했지만, 가담을 했지만, 나도 뭐 시어머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가담을 했지만 결국 주범은 애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엘리사가 말하길 이때 집에 드레이크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쏙 빼는 거죠. 이게 아들의 주장과는 또 맞지 않죠. 아들은 자기가 죽이긴 했는데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거고. 일단 경찰은 엘리사와 드레이크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초점을 맞춘 게 애니였어요. 무엇보다 이 룸메이트 애니한테는 뭐 이렇게까지 살인을 할 뭐 동기가 좀 빈약합니다. 집에서 쫓아낸다고 한들 친구 시어머니를 죽이는 건 좀 과하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그나마 이 애니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다. 아마 진실을 말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신문을 해서 드러난 사건의 전말. 엘리사는요, 평소 시어머니에게 아주 불만이 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퇴거까지 요구하니까 이 갈등이 뭐 거의 극에 치달았죠. 내가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날 쫓아내기까지 해? 집 하나 있는 게 대수야? 두고 봐. 막 이러면서 분노가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급기야 그녀는 아들 드레이크 그리고 룸메이트 애니에게 우리 시어머니 살인해버리자 계획을 털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 애니는 얘가 미쳤나 하고 막 농담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엘리사는 굉장히 진지했죠. 26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릴린이 죽기 전날 금요일날 이 며느리와 손자가 살고 있는 집에 왔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아들을 먼저 들이밀었죠. 그러면서 아들을 막 시켜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희 그냥 이 집에 계속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메릴린도 이미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들 모자들을 봐줬고 또 자기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마음을 굳힌 상태였던 거예요. 뭐 손자 드레이크 얘도 이제 20살이고 혼자서 나가서 살 때가 됐고 할머니가 강력하게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 사람이 은밀하게 눈짓을 주고받아요. 그 중에 애니가 먼저 시어머니 메릴린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이어 손자 드레이크가 달려들더니 할머니를 구타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할머니를 구타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며느리 엘리사도 동참을 해서 손에 야구 방망이 들고 구타해요. 자, 이들 중에 유일하게 가족관계가 아닌 건 지금 애니예요. 사실 애니는 처음에 동참할 때만 해도 메릴린을 좀 겁줄 생각이었다고 해요. 근데 엘리사와 드레이크가 너무너무 과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막 죽일 듯이 구타를 하니까. 심지어 잠시 후 드레이크가 주방으로 가더니 나이프를 들고 와요. 그리고 그걸로 할머니의 목 부위를 무려 12번이나 찔렀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죠. 숨이 끊어졌고 잠시 동안 이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 즉각 그녀의 시신을 세 사람이 트럭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때 엘리사가 말했죠. 야, 매트리스도 챙기자. 사막에 도착해서 매트리스에다가 메릴린의 시신을 묶어두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후에 라이터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왜 굳이 매트리스를 챙겨갔는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유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막에서 헐헐 타는 할머니,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 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모든 범행이 드러나고 2020년 5월 재판이 진행됩니다. 며느리 엘리사, 살인을 공모하고 거기에 증거 조작, 사체 유기까지 징역 30년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칼로 할머니를 찌른 손자 드레이크는 엄마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 살인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됐는지 엄마 엘리사보다 조금 적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인에 동참한 애니 또한 징역 12년형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살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사건은 특히나 참 계기가 황당합니다. 집에 못 살게 하니 집주인을 죽이겠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죽이면 이제 맘 편하게 이 집은 우리 거가 될 거고 우린 편하게 살 거다 라고 여겼던 걸까요?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죠.
이 집주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식들의 할머니예요. 물론 오랜 시간 가족이 지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아들과 공모의 시어머니를 죽이는 이런 건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죠. 집도 잃고 평생 자유도 잃게 된 모자가 이제 차디찬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작은 마을 엘렛. 그곳에 살던 59살의 찰스 테일러는 평소 친절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가족으로는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있었죠. 물론 성인이라 다 따로 나가 살고 있었고요. 그렇게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찰스에게 예기치 못한 비극이 닥쳐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에렉스가 약물 중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로서는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사망한 후에 찰스는 자연스레 며느리 아만다와도 멀어졌습니다. 2015년 4월 4일 그날. 평소 찰스의 집을 자주 왕래하던 이웃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분명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고 외출한 흔적이 없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던 이웃은 결국 신고를 하게 되고 잠시 후 경찰이 찰스네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서게 되죠. 그러자 코를 찌를 듯한 아주 비릿한 악취가 풍기는데 피냄새였습니다. 찰스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있는 채 이미 사망해 있었어요. 근데 딱 봐도 이 현장이 너무 처참한데 소파는 물론이고 거실, 벽, 심지어 걸려있는 그림까지 모두 피가 흥건하게 젖어있는 겁니다. 살인사건이죠. 부검을 해보니 그는 몸에 총 31군데 자상을 입었고요. 또 머리는 둔기로 공격을 당한 게 확인됩니다. 집에 강제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또 도난당한 물건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건 이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 의심되었죠. 하지만 찰스가 워낙 평판도 좋고 또 인간관계도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해칠 만한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이 쉽사리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그렇게 수사가 속도를 못 내던 차에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보가 도착합니다. 그 제보자는 바로 미국의 범죄 블로거였어요. 나타샤. 그녀는 평소 자신의 블로그에 각종 강력 사건이나 미스테리 사건을 올리는 블로거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겠네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이걸 취미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구독자들이 늘어나면서 블로그가 성장했습니다. 나타샤 역시 열의를 갖고 꾸준히 컨텐츠를 업로드하며 채널을 키워가던 그때 익명의 메일 하나를 받게 돼요. 거기엔 첨부 파일도 함께 있었죠. 사실 블로그가 유명해지면 나타샤에게는 그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중 하나려니 싶어 메일을 클릭하는데 그 첨부된 사진을 본 나타샤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안에는 한눈에 봐도 너무나 끔찍한 범죄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여성이 쓰러진 남성 앞에서 피 묻은 칼을 들고 섬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셀카였어요. 그녀는 이 메일 속에서 자신을 갈색머리 폭격기다 라고 칭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거 내가 저지른 살인인데 나타샤 네 블로그에 좀 올려줄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스스로를 제보한 거예요. 오히려 이걸 받은 나타샤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즉각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그 익명의 메일을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인해 보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얼마 전 엘렛에서 사망한 찰스 테일러예요. 그리고 그 시신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던 여성의 정체는 찰스의 며느리 아만다였죠. 아만다 테일러. 그녀는 피어싱, 문신,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를 좋아하는 평범한 26살의 여성입니다. 특히나 셀카를 즐겼는데 SNS에 수시로 자기의 모습을 찍어서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앞서 소개한 대로 아만다의 남편
이 사람은 찰스의 죽은 아들 렉스죠. 주변 증언에 따르면 이 아만다와 렉스 이 두 부부는 아주 서로를 운명이라고 여길 만큼 상당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에겐 공통된 취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범죄 스토리를 즐긴다는 점이었죠. 특히 아만다는 연쇄 살인마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좋아함을 넘어서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그녀의 어린 시절을 알아보니까 아만다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연쇄살인마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이걸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고백을 하게 되는데 당시 친구는 다 어리니까 농담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아만다와 죽은 남편 렉스가 생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목에 칼을 이제 긋는 듯한 모습에 가짜 피가 흐르는 이 분장을 하고서 또 이 두 사람이 셀카를 찍고 있죠. 남편이 아내의 기이한 취미를 좀 잘 맞춰줬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천생연분인 것 같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죠. 그러자 아만다가 그동안 통제해오고 있던 사이코패스 성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자, 먼저 남편 렉스는 왜 죽었냐? 약물 중독자였어요. 아주 심하게요. 그래서 2014년 8월에 약물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이걸 본 아만다는 충격에 빠졌는데 그 화살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돌연 남편의 죽음이 렉스의 아버지 찰스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생전 렉스가 중독된 약물이 오피오이드라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요. 렉스가 10대 시절부터 이 약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걸 처음으로 권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찰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전적인 책임은 사실 약물을 오남용한 렉스에게 있을 거죠. 근데 아만다의 생각은 달랐어요. 남편이 약물 중독이 됐고 또 죽음까지 이른 건 모두 시아버지 찰스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아만다의 삶에 새로운 남성이 나타나는데 이름은 션. 션은 자기 자신을 전직 특수부대 해군 출신이고 전투를 하면서 적을 직접 사살한 적이 있다라는 이런 전투 에피소드를 아주 떠벌리고 다녔다고 해요.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만다가 션에게 호감을 느꼈던 걸 수도 있겠죠. 근데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션의 자기소개는 모두 구라였습니다. 군대 간 적도 없고요. 누굴 사살한 적도 당연히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션이 이런 자기의 성격에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가짜 인생을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아만다는 굉장히 그 강한 모습을 보이는 션에게 반했고 자신의 살인 동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션은 달랐죠. 아만다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세우는 살인 계획에 동참하기로 하죠. 2015년 4월 4일 오후 3시 27분입니다. 아만다와 션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찰스의 집에 들어섰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며느리의 방문을 찰스가 어리둥절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만다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발견했습니다. 찰스가 당황하면서 왜 이러냐 저항했지만 아만다는 빠르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안부 인사도 없이요. 게다가 뒤에서는 션이 쇠 지렛대를 들고 뒤통수를 가격했어요. 노인이셨던 찰스는 힘없이 소파에 쓰러졌고 아만다는 이후에도 그를 31번이나 더 찌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만다의 행동이 더 기이해요. 찰스가 쓰러져 있는 이 소파를 등지고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요. 그리고 피가 묻은 칼을 한 손에 들고 찰칵찰칵 셀카를 찍기 시작합니다. 뭔가 살인에 대한 승리감이었을까요, 이게? 추후 아만다가 그때를 회상하기를 저는요 정말 그때 신이 났어요. 내가 살인을 저지른 이걸 다 사진 찍어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자유로워진 것 같았고 살인은 날 행복하게 해요. 너무 지독한 사이코패스예요. 그렇게 살인을 하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이때 생각난 게 자기가 즐겨보던 범죄 블로거 나타샤한테 제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현장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스토리를 써달라고요. 사이코다운 발상이겠죠. 이후 아만다와 션은 현장을 떠나서 도주를 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타깃을 찾아 나서게 되죠. 도주가 아니라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아만다는 그냥 살인범이 아니라 늘 연쇄살인마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단 운전을 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했는데 그 사이에 아만다가 SNS에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호시탐탐 다음 희생자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걸 지켜보던 션은 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갈리는데 션이 다음 살인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그냥 좀 어디 가서 숨어 지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하는데 아만다는 왜 이제 와서 약한 소리냐 라면서 핀잔을 줬고 결국 설득에 실패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뒀던 권총에 탄약을 채우기 시작했죠. 도주 다음 날 아만다와 션이 들른 한 휴게소에서 우연히 여자 대학생 2명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아만다는 쟤네들이다 싶어서 희생자로 점 찍어요. 션한테 가서 내가 나가서 이 여자들을 차로 유인할 테니까 그때 우리 같이 공격하자, 죽이자 하는 거예요. 션은 너무 무서웠죠. 얘가 정말 미쳤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끝내 못하겠다고 제안을 거부하는데요. 그렇게 계획이 틀어지자 아만다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션을 태운 채 아주 거칠게 차를 몰아서 휴게소를 떠났죠. 이윽고 으슥한 숲길에 이제 도달해서야 차를 세우게 되는데 아만다가 이때 조수석에 앉아있는 션에게 망설임 없이 총구를 겨누었어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네 총과 차를 얻기 위해서 널 이용했을 뿐이야. 이제 죽어도 돼. 션이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총에 맞았고요. 이때 아만다는 차에서 션을 끌어내려서 길가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션 앞에서 또다시 찰칵 셀카를 찍죠. 이 살인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요. 이거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시신을 내버려 둔 채 아만다는 또다시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던 그녀가 이때 범죄 블로거 나타샤에게 전화를 걸게 돼요. 아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좀 궁금한데 이걸 추측컨대 나타샤가 그 메일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때 경찰이 이제 우리가 이 범인을 유인해야 하니까 너의 개인 연락처를 좀 줘라 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나타샤는 아만다의 폭주를 말리기 위해 그녀와 계속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말해요. 왜냐면 사실 이 메일에서 아만다가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는데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를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타샤는 아무래도 평소 많은 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용기였죠. 그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덕분에 경찰은 아만다가 2번째 살인을 마치고 어딘가로 도주 중이란 정보를 얻게 돼요.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주유소 CCTV에 동선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경찰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운전하고 있는 아만다를 찾아냅니다. 자, 지금 경찰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아만다가 또다시 나타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간 조언을 구하는 듯한 말투예요.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경찰이 있는데 나는 그냥 다 쏴버리고 싶다라는 말들이었죠. 이때 그 범죄 블로거 나타샤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녀를 만류했고 총을 버리고 지금 경찰에 투항하는 게 가장 너에게 좋을 거다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 아만다는 차를 세웠고 경찰은 그녀를 끌어내서 드디어 검거하게 됩니다. 살인 폭주가 막을 내리게 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아만다의 머그샷인데요. 아주 천진난만한, 어떻게 보면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후 신문실에서 포착된 아만다의 행동도 특이했습니다.
자기한테 준 음료를 훌쩍훌쩍 마시고 기지개를 펴고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긴장감은 전혀 없고 아무렇지 않게 내가 기다렸던 상황이다처럼 행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데 자신의 범죄 행각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 시아버지를 살인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고통을 찰스가 느끼길 바랬다. 찰스를 죽였을 때 렉스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걸 느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제 신문 과정에서 그녀가 찰스를 공격했던 그때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신이 나서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칼이 너무 길어서 옷에 피가 거의 묻지 않았다 등등이었죠. 신났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녀의 살인 파트너였던 션이 겨우 살아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총알이 그의 턱을 관통하긴 했는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거죠. 션은 당연히 이제 목숨을 부지한 게 굉장히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찰스 살인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야말로 2022년 작년에 정말 살인에 미친 여자, 살인을 마치 트로피처럼 여기는 여자로 미국을 시끄럽게 달궜던 아만다 테일러. 판결에서 그녀는 교도소에 갈 바에는 난 차라리 사형을 당할래요 라는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또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건가요? 판결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마음을 바꾸더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주 황당한 태도죠. 당연히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아만다 재판은 아주 속전속결이었다고 해요. 미국에선 보통 재판이 굉장히 긴데도 말이죠. 배심원단이 재판 30분 만에 그녀에게 1급 살인죄를 다 선고했어요. 그리고 아만다는 종신형을 받으면서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당하게 되죠. 그때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또한 당신은 악마의 인간화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만큼 죄질이 인간의 어떤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녀는 현재 버지니아주 트로이에 있는 플루바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편 살아남은 션은 모든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징역 60년, 집행유예 4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역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2051년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범죄 TV 프로그램에서 교도소에 있는 아만다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내 아만다에게 반성이나 교화의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살인의 느낌을 행복한 기억에 비유했습니다. 또 놀랍게도 자기가 체포당하던 그 당시에 경찰의 태도에 불평을 쏟아내는데 경찰이 나한테 주차할 시간도 안 주고 안전벨트 풀 시간조차 주지 않고 창문으로 저를 끌어내렸다니까요. 불쾌해 정말. 전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만다가 최근 자신의 판결에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패소당했죠. 하지만 아만다는 나는 계속 항소할 거다라는 의견을 비췄는데요. 이게 참 소름 돋는 게 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좀 꿈에서 깨지 그래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마 아만다가 살아서 이 사회 밖으로 나오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